안녕하세요. 굿잡 자립생활센터 취업지원팀입니다. 오늘 진행되는 우리나라 최초 비준한 장애인 고용에 관한 국제협약 ILO 특강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ILO는 국제노동기구로서 사회 정의에 기초한 세계 평화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며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국제적, 국내적 노력과 결사의 자유 확보를 위해 설립된 기구입니다. 우리나라는 ILO에 1991년 12월 회원국으로 가입을 하였고 1999년 11월에 장애인 직업재활 및 고용에 관한 협약 제159호를 비준하였습니다. 159호를 비준한 지 20여 년이 넘은 지금 우리나라는 얼마만큼 국제 기준에 부합하게 장애인 고용 분야에서 발전해왔고 발전해야 하는지 짚어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단 한 10분 늦게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해냄복지의 김재익 이사장님 보는 눈이 빠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런 주제, 장애인 고용과 직업재활에 관한 협약, 이 주제로 특강을 하는 것은 여기 처음인 것 같아요. 우리 장애계에 계신 많은 분들이 장애계의 국제법 하면 이 2006년 유엔의 장애인 권리 협약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소위 국회에 비준한 국제법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장애인 권리 협약과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강의하려고 하는 장애인 고용과 직업재활에 관한 협약입니다. 그런데 소위 장애인 권리 협약은 21세기 들어와서 소위 채택이 됐고 우리가 비준한 것이고, 사실 이 장애인 고용과 직업재활에 관한 협약은 20세기, 이 협약은 1983년에 국제노동기구가 채택을 하고 우리 한국은 2000년에 비준한 그런 국제법이 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그럼 우리나라는 장애인 권리 협약은 채택 이후 2년 이후에 국회가 비준했는데, 이 협약은 국제노동기구가 비준하고 채택하고 근 17년이 지난 2000년에 와서야 비준을 합니다. 그러면 장애인 권리 협약은 이렇게 빠른 속도로 비준을 했는데 이 협약의 비준이 왜 이렇게 늦어졌느냐? 자, 우리 헌법은 이 국제법을 국회가 비준하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갖는다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우리 국회가 비준을 하면 이 협약도 국내에 있는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 협약이 늦게 비준된 이유는 사실 이 협약을 그대로 이행하기에는 83년 대한민국 상황을 돌이켜보면 도저히 우리 국회가 비준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제정된 것이 1990년입니다. 그리고 심신장애자 복지법이 제정된 것이 1981년. 그러니까 이 협약이 채택된 83년에는 이제 우리 심신장애인 복지법이 제정이 되어서 82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이 83년 당시는 이 심신장애자 복지법 제정 그 법에 근거해서 우리나라의 이 장애인 단체 한국장애인재활협회와 한국청각장애인 복지회가 보건복지부의 위탁으로 장애인 취업발전 사업을 이제 막 시작한 그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협약을 당시에 비준하려 해도 도저히 비준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이 비준하면 지켜야 되니까. 특히 이 비준 내용에는 아주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어퍼머티브 액션, 적극적 우대 조치라는 조항을 담고 있어요. 노동시장의 장애인에게 특혜를 주는 여러 가지 조치들은 우리 헌법의 법 앞에 평등,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라는 이 적극적 우대 조치, 장애인들에게는 노동시장에서 적극적인 특혜를 줘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거 도저히 지킬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적어도 이 직업과 관련한 현업에서 일을 하는 직원은 반드시 장애 감수성, 장애 민감성을 담보하는 이런 재활 상담사를 양성해서 배치하라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 당시는 사실 재활 상담사라는 인력도 양성되지 않았고 제도도 없었어요.
자, 재활상담사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양성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88년 이 대구대학의 재활과학대학 우리 김재기 이사장님이 졸업한 그 직업재활학과가 우리나라가 재활상담사를 처음 양성하기 시작한 학과입니다. 그러니까 그 88년도 첫 입학한 학생들이 졸업한 해가 1991년, 즉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 촉진및 직업재활법이 제정된 그 해죠. 그러니까 이 당시는 도저히 뭐 이 두 가지 중요한 조항을 대한민국이 도저히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이 협약을 미룬 채 비준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국제노동기구는 지금도 우리가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때문에 국제노동기구와 우리 정부가 계속적으로 이 협약 채택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죠. 정부도 적극적으로 협약을 채택하려고 합니다. 근로시간을 52시간제로 제한하는 걸로. 지금도 우리는 시간의 근로 시간 12시간 하면 52시간, 그리고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8시간을 추가해서 60시간을 일하도록 하는 게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의 근로시간인데, 이걸 아무리 이유가 있어도 52시간 넘지 않도록 하는 뭐 이것을 국제노동기구가 각국에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도 아주 포지티브하게 긍정적으로 이 근로시간 축소를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죠. 근데 이런 국제노동기구의 협약에 있는 내용은 대부분 이 노사정이 다 관련되는 아주 민감한 문제들이에요. 노동시간, 그다음에 근로자의 임금, 그리고 소위 일자리 창출 뭐 이런 것과 관련돼 있다 보니까 노동자, 사용자, 정부 다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노동기구의 협약은 노사정이 합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협약을 우리 국회가 채택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이 협약은 이제 그래서 힘든 것인데, 우리 이 협약은 사실 노사정의 합의 사항보다는 정부가 이거 도저히 지킬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못 지킨 거죠. 자, 그래서 소위 채택이 미뤄져서 2004년 비준한 이 협약을 우리 장애계는 정말 오늘 우리 2022년 우리 이제 현행복지에서 이와 관련한 특강을 하는 22년 동안 이 협약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고 생각조차 안 하고 있었다. 물론 우리 재활상담사 협회가 예를 들어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죠. 자, 장애인고용공단에서 현업 적어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직업 상담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은 이 협약에 있는 내용을 지켜라. 재활상담사를 채용을 해라라고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이 협회가 계속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 주제를 토픽으로 이렇게 사회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이 장애계의 이 협약의 중요성을 주지하고자 하는 강의는 아마 이 해냄복지회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해냄복지회의 선견적인 소위 시각이 있는 것인지 우리 김재기 이사장이 그런 시각이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협약이 담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소위 함축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이 협약은 장애인 권리 협약 이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는 겁니다. 자, 장애인 권리 협약은 모든 영역에서의 평등을 주시하고 있는 게 장애인 권리 협약입니다. 근데 장애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수단이 과연 뭐가 있겠느냐? 지금 우리는 뭐 유럽을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이 장애인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동력으로 돈, 이 재정, 예산, 회계를 중요한 수단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소위 북유럽 국가들, 영국, 독일 이런 많은 유럽 국가들이 돈으로 하는 소위 최대 복지 정책 많이 구현해 왔죠. 근데 그들 나라에서의 장애인의 삶도 돈을 아무리 들여도 별로 변화되지 않더라. 특히 장애인 본인이 생각하는 삶의 질, 그 자신이 생각하는 삶의 어떤 가치 뭐 이런 것들은 별로 변화가 없더라는 얘기예요. 돈은 많이 쓰는데 왜 그러냐? 자, 국가가 급여해주고 의료급여를 공짜로 해주고 생활비를 지원해주고 하는 거 좋다 이게야. 좋은데 나도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나도 하고 싶은 희망이 있고 나도 하고 싶은 가치가 있는데 우리 사회가 그 가치와 희망을 철저히 막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노동시장에서 그런 기회를 철저히 막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국가가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서 예산을 투입해서 뭔가 이 복지 프레임을 가져가더라도 정작 본인은 별로 삶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더라. 다른 삶의 동기를 찾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은 나라들, 특히 유럽 국가들이 복지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자, 요즘 유럽에서 얘기하는 복지 패러다임 변화가 바로 그런 거예요. 조건부 복지라는 얘기예요. 컨디셔널 웰페어다. 자, 장애인에게 뭐가 필요한지 공공 사이트에서 인테이크를 시작할 때 본인의 욕구, 특히 본인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한다. 이게. 앞으로 삶을 어떻게 살래? 하고 싶은 일을 해가면서 살 것이야? 아니면 정부가 주는 급여에 의존해서 살 것이냐? 이 두 가지를 물어보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일할 능력이 있고 조금이라도 일할 의사가 있고 의욕이 있다면 그런 장애인에게는 먼저 일할 기회를 통해서 뭔가 자신이 하고 싶은 어떤 직무를 통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그냥 하면은 일을 하고 싶어도 안 해. 지금 우리처럼 일을 하면 기초생활보장법의 의료급여가 나중에 못 받는다든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기초수급자로 탈락한다든지 이런 어떤 불이익한 상황이 있으면 내가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겁이 나서 사실 못하지요. 그래서 조건복지의 핵심이 이런 거예요. 일을 의사가 있고 일할 의욕이 있는 장애인들이 진짜 일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일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어드밴티지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 10만 원 수당 주면 일하려고 시도하는 사람에게는 10만 원 더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보장의 급여를 월급이 있다고 해서 끊지 않고 적어도 1년 때에 따라서는 뭐 더 연장해서 그 자격을 적격 심사를 유예해주고 특히 의료급여 문제는 아주 민감하게 그들의 욕구를 반영해서 뭔가 결정하는 이런 어떤 인센티브 제도를 동시에 실시함으로 해서 결국 자 정부의 비용을 줄여 나가면서도 장애 당사자들의 생각, 장애 당사자들의 어떤 철학과 가치를 본인이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는 뭐 이런 어떤 복지 제도의 근간이 우리가 조건부 복지라는 건데 자 이런 복지를 실행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럼 유럽이 왜 그런 복지를 하느냐? 이유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 잘 사는 나라도 지금 돈이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미 세계적으로 대공황이 2번이나 왔습니다. 21세기에. 그리고 지금도 우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세계 경제가 지금 뭐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어떤 회의에 참여를 했는데 거기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유능한 펀드 매니저 얘기가 그런 거예요. 앞으로 대한민국의 2, 3년 동안은 예측이 어렵다. 국제금융시장이 어떻게 갈 것인지 국제사회의 어떤 경제 움직임이 어떻게 갈 것인지 아무도 예측하기 어렵다. 그래서 국내 시장은 적어도 2년 내지 3년은 정말 불예측 시대에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끔찍했어요. 내 주식 투자를 많이 했는데 우리 직업재활학과 출신들은 주식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경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경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투자를 해봐야 돼. 그래서 제가 학생들을 그렇게 많이 강조를 하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도 주식을 많이 하는데 제가 아침에 그 얘기 딱 들으니까 아유 가슴이 덜컹하네. 2년 동안은 주식시장 쳐다보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럽도 지금 돈이 없어요. 돈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는 장애 당사자들의 욕구가 그냥 정부가 주는 급여에 의해서 살고 싫다. 나는 그런 삶이 이제부터 살기 싫다.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런 기회를 찾을 수 있다면 누군가가 그에 대한 가이드를 내인데 해줄 수 있다면 나는 그와 함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뭔가 내 삶을 다시 한번 가꾸고 싶다. 이게 결국 유럽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비용을 줄이고 또 장애 당사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가치관을 실현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양면의 이득이 있는
이런 조건부 복지 시스템을 이제는 많은 나라들이 소위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서구 사회 미국이나 캐나다 뭐 이런 나라들도 유럽의 이런 조건부 복지를 물론 그들 나라도 1차적인 원인은 돈이 없어서 그래요. 어쨌든 이런 조건부 복지를 실천해 간다. 자, 우리나라 상황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 상황 지금도 우리 전국 장애인 차별연대가 소위 장애인의 이동권을 주제로 했지만 실제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적어도 장애 인구수에 비례하는 예산을 달라는 겁니다. 자, 우리 한때 우리 여성들이 자기들의 평등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인지라는 걸 많이 강조했습니다. 자, 우리는 장애인지 이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장애, 여러분 남성과 여성이 구분되듯이 장애가 장애 비장애 구분되는 거 그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 김재희 이사장님도 오늘부터 장애인지라는 용어는 안 썼으면 좋겠어요. 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왜 이렇게 구분돼야 돼? 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구분되는 그 시점에서부터 이미 장애인의 삶은 여러분 삶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저는 장애인지라는 것은 온당치 않다. 오히려 장애가 없는 사람이 장애 감수성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장애 민감. 자,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김재기 이사장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내 입장에서는 이해 안 되는 일이 이해가 됩니다. 자, 저분에게 전동휠체어라는 것은 정말 우리 요즘 젊은 남성 청년들이 가장 월급 받으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자동차 사는 거야. 우리 김재기 이사장 입장에서는 전동휠체어가 가장 민감해. 저 사람 삶에 있어서. 그래서 적어도 김재기 이사장 되면 전동휠체어가 한 5타입, 운동할 때 쓰는 전동휠체어, 사무실에서 이동할 때 쓰는 전동휠체어, 외출을 할 때 쓰는 전동휠체어, 그다음에 문화 여가 생활할 때 하는. 원래 여러분 이 장애인의 감수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전동휠체어 타는 사람에게는 적어도 이렇게 한 5타입의 전동휠체어가 있어야 돼요. 지금 김재기 이사장 많아야 2대, 많아야 2대 가지고 생활할 거예요. 만약 저 사람이 해외 나간다? 저거 타고 해외 나가면 우리 김재기 이사장의 활동 보조인은 정말 진짜 고생해요. 저는 일체가 엄청 무겁거든 저거. 근데 요즘은 사실 그 배터리를 아주 간편하게 해서 비교적 오래가는, 지금 국내에서는 시판이 안 되는데 일본에서 수입해서 타고 다니는 우리 그 여행용 휠체어 있어요. 전동 휠체어. 사실 해외 나갈 때는 그걸 타고 가야 돼. 그걸 타고 가야 활동 보조인도 그다음에 김재기 이사장의 이동성도 완벽하게 보장할 수 있는데, 사실 저는 5가지 타입의 전동 휠체어를 보유하고 우리가 이렇게 사회 참여를 하고 있는 과연 장애인이 몇 명이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민감성이 떨어져서 그래. 감성이 없어서 그래. 왜 5대가 필요하지? 이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는 장애인지 예산 이걸 떠나서 좀 이렇게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장애 감수, 내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저들이 요구하는 예산이 정말 얼토당토 않은 예산인지 필요한 예산인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고민해 보는 그런 어떤 감성이 떨어져서 지금 그런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연대가 저렇게 지하철 투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저 행위 자체가 또한 장애가 없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인식, 장애에 대한 아주 네거티브한 스티그마를 줄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돈이 없는 것은 분명하다. 예산이 부족한 것은 분명하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장애인의 삶을 좀 그들이 원하는 삶으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중요한 정책 수단을 뭘로 가져가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없는 예산을 자꾸 달라 그러면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은 일할 의사가 있고 의욕이 있는 장애인들은 뭔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우리가 패러다임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렇게 가도록 해주는 거예요. 제가 특강할 때 이미 많이 소개를 했지만, 자, 우리 자폐성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직업적 제한점을 우리는 이때까지 그들의 핸디캡이라고 생각했어요. 시각적으로 지나치게 예민하고 주의가 산만하고 아주 짧은 시간 집중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자폐성 장애인의 특징을 우리는 직업을 갖는데 이 사람이 핸디캡 단점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이걸 거꾸로 생각했어요. 자폐성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이 시각적 예민함,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보통의 사람이 도저히 집중할 수 없는 집중력. 야, 이게 어떻게 보면 직업적으로는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겠다. 라고 해서 이들을 훈련시켜서 이스라엘 국방부가 이 하늘에 떠 있는, 특히 밤에 이스라엘 항공에 떠 있는 적기를 찾아내는 이 직무에 자폐성 장애인을 훈련시켜서 배치를 하니까, 비록 얘들이 굉장히 짧은 시간에 계속적으로 이제 로테이션해서 일을 하지만 장애가 없는 사람들은 도저히 찾아낼 수 없는, 왜냐하면 밤에 수많은 항공기가 이스라엘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민항기도 나르고 우리 우군기도 나르고, 거기서 적기를 찾아내는 것은 정말 이 바늘 같은 불빛의 어떤 모양의 변화를 보고 찾아내야 되는데, 보통의 사람은 시각적 예민함이 따라가지는 못하더라는 거야. 근데 자폐성 장애인을 훈련시켜서 배치를 해보니까 얘들은 그냥 기가 막히게 찾아내더라는 거예요. 자,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왜 이때까지 자폐성 장애인의 저런 측면들을 우리는 직업적으로 왜 핸디캡이라고 생각했을까? 자, 우리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많은 장애 유형별로 봤을 때 자폐성 장애 일자리 많이 못 찾고 있습니다. 자, 우리 뇌병변 장애, 척수 장애,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못 찾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장애가 요구되는 직무와 가장 근접하게 부합될 수 있는 특성을 찾아내는 일을 좀 해보자. 그러면 오히려 장애가 없는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을 오히려 이들은 오히려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에 소위 서구 사회에 우리 직업재활과 관련된 여러 논문들이나 자료들을 보면 Individual with Significant Disability라는 중증장애라는 표현을 이제는 잘 안 써요. 잘 안 쓰고 중증장애라는 표현 잘 안 쓰고 어떻게 해요? 독특한 직업적 특성을 가진 자. 왜냐하면 중증경증, 우리 직업재활법에 중증경증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 직업재활법의 중증경증도 우리 장애 등급으로, 우리 장애인복지법의 장애 등급으로 중증경증을 구분할 때 그 중증과 또 몇 장애 유형, 일자리를 잘 찾지 못하는 우리 뇌병변, 척수 이 몇 장애들을 이제 넣어가지고 중증이라고 범주화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 장애인이 우리가 의료적으로 봤을 때 장애를 진단할 때는 중증경증이 맞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일을 할 때는 중증경증이 아니야 이게. 김재익 사장이 중증이죠. 저 사람이 일을 할 때 중증이 아니야 지금. 저 사람 이제 이번에 어디서 발표하는데 그 발표 원고만 보면 저 사람이 지원고용 분야에서는 내보다 더 전문가야. 아니 저 사람 보고 중증이라, 직업에서 중증이라 표현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구분하는 중증과 경증의 개념과 범주를 우리가 직업에서 그대로 사용하면 많은 문제점이 등장한다는 거야.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직업적으로 중증, 경증으로 구분하기보다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애가 직업에서 뭔가 독특한 특성으로 작용이 되어서 오히려 일을 잘하는 요인들도 있더라. 그래서 이걸 찾아내자. 그래서 독특한 직업적 특성을 가진 자,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와서는 정말 이 1983년에 국제노동기구의 이 협약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용도 줄이고 장애인의 삶을 원천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아젠다가 뭐냐? 장애인 권리 협약보다,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보다 훨씬 더 우리가 감을 가져야 될 국제법이다라는 생각에서 저도 이 협약을 늘 강조하지만 오늘 이렇게 해내복지회가 이 주제로 강의를 한 것은 그래서 뜻깊다,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서두에서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우리 김재익 이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하고 또 해내복지회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준 여러 관계자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 장애인 고용과 직업재활에 관한 협약의 전체적인 슬로건은 장애인의 고용을 통한 사회통합입니다. 자, 우리 재활의 목표는 사회통합이에요. 자, 소셜 인클루전,
아직도 소셜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은 정말 20년 전에 공부한 사람이다. 지금 우리 인테그레이션 용어를 쓰면 안 돼. 인테그레이션의 용어는 어떻게 보면 장애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통합이다. 예를 들어 지금 탈시설 우리 사회에 이슈화 되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찬성하고 한쪽에서는 반대합니다. 제가 볼 때 탈시설 문제는 이런 양분법으로 가면 안 돼요. 양분법으로 가면 안 되고 좀 유연성 있게 가야 됩니다. 모든 장애인을 탈시설 시키겠다는 것은 그건 이상이고, 제가 볼 때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나는 시설에서 생활하는데 대신 내 삶의 중요한 부분은 내가 결정해서 내 의사대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왜 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8시에 꼭 밥 먹어야 돼? 나는 10시에 먹을 수도 있고 7시에 먹을 수도 있고 9시 반에 먹을 수도 있어. 지금 그게 필요한 것이지 시설을 아예 없애는 게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장애 당사자의 어떤 의견을 반영한 이런 어떤 탈시설의 방향이 적합한 방향이지 탈시설을 제로 베이스로 만드느냐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지금 찬성과 반대는 조금 우리가 믹스해서 갈 필요가 있다. 자, 무조건 없애자. 제가 볼 때 이런 통합은 소셜 인테그레이션이에요. 자, 장애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한 통합은 소셜 인클루전입니다. 내가 원하는 통합이에요. 아니 내가 시설에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우체국도 가고 내 마음대로 데이트도 하러 나가고 내 마음대로 병원도 가면 그냥 시설은 그냥 내가 거주하는 아파트예요. 원룸이야, 그룹업이지. 그것도 여러분 통합입니다. 인클루전이야. 근데 강제로 시설에 가둬두고 예를 들어서 특정 시간에 일률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고 지역사회 나가는 걸 제한한다면 이건 인테그레이션이야. 무리는 통합인데 모든 생활이 규제받는, 자기 결정이 침해받는. 자, 그래서 소위 우리 이 국제협약은 어떻게 보면 소셜 인클루전, 이 고용을 통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소셜 인클루전. 여러분 장애인들이 일자리 고용을 통해서 사회통합하면 제가 볼 때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보호작업장 어떤 전문가들은 보호작업장 없애야 된다고 그럽니다. 자, 보호작업장 없애야 된다는 그 주장하는 전문가는 제가 볼 때 아직 대한민국의 변화한 보호작업장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이분의 생각, 이분의 머리는 아직도 대한민국의 보호작업장은 70년대의 보호작업장, 보호고용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보호작업장은 사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쉘터 워크숍이라는 보호작업장의 용어를 써서도 안 돼. 대한민국의 보호작업장이 지금은 소셜 인플로이먼트, 사회고용입니다. 소위 말해서 사회적 기업, 소셜 엔터프라이즈라고 봐야 돼. 그리고 장애인 보호작업장, 진짜 직업적으로 중증장애인이 일하는 이런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그 중에서도 소셜 퍼포스 엔터프라이즈, 사회적 목적 기업이다. 정부가 지원해주지 않으면 도저히 임금 유지가 안 되는, 작업장이 유지가 안 되는 이런 시설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임금을 30만 원, 20만 원밖에 못 받지만 왜 그들이 일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20만 원, 30만 원을 보통의 장애가 없는 사람이 받는 인컴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왜냐하면 자 20만 원, 30만 원밖에 못 받는 우리 임금을 받는 우리 이 장애인들은 다른 부적분에 대해서는 소셜 시큐리티에서 어쨌든 지원이 가도록 돼 있어요. 기초생활보장법이든 아니면 장애연금법이든 우리 장애인 복지법이든 어쨌든 연계가 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20만 원의 의미는 경제적 의미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제가 이 표현을 가장 쉽게 해드리면, 자, 소셜 인테그레이션 되어 있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의 뒷모습과 우리 작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우리 똑같은 장애인의 뒷모습은 모습이 다릅니다. 자, 누가 봐도 전자의 장애인의 뒷모습은 정말 우울해 보입니다. 밝지 않습니다. 근데 작업장에서 일하는 우리 장애인의 뒷모습은
굉장히 활기차입니다. 모습이 달라요. 여러분 이런 경제적 의미도 중요하지만 자아 실현의 의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업장에 20만 원을 경제적 수치로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보호작업장은 이미 없어진 지 오래됐다. 이미 2008년 우리가 시설 이용 재편하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은 사실 전통적인 보호작업장이 없어졌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보호작업장은 오히려 사회적 기업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아직도 그걸 없애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런 학문적 변화, 정책의 변화를 쫓아오지 못한 결과예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런 얘기 안 하시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은 내 스스로가 무식하다는 것을 대내외에 입증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 대한민국 보호작업장은 이미 장애와 비장애가 인클루전 되어 있습니다. 작업장에는 비장애인이 30% 일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통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도 보호작업장을 없애야 된다, 뭐 분리고용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내가 공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스스로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자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 그래서 전체 슬로건은 장애인의 고용을 통한 사회 통합입니다. 자, 이 협약의 제정 배경의 목적은 크게 볼 때 이렇게 네 가지로 제가 요약을 해놨습니다. 자, 이 협약이 태동한 배경은 1955년 국제노동기구의 장애인 직업재활에 관한 레코멘데이션 제99호 권고가 발단이 됩니다. 자, 저 99호 권고는 오늘날 우리가 직업재활이라고 얘기하는 모든 프로세스가 저 권고에 담겨 있어요. 전 세계의 장애인의 고용 문제가 중요한데 해결이 안 되니까 국제노동기구가 장애인 직업재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레코멘데이션 한 게 1955년입니다. 직업재활이라는 용어도 처음 사용했지만 장애인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일단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적합 직무를 찾는 행위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직업 사전에 있는 직무를 할 수 없는 장애인들이 많을 테니까 그런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직업 사전에 있는 직무를 두고 전문가들이 직무 분석이라는 걸 해서 사전에 없는 일자리를 찾아야 된다. 직무 개발과 배치해야 된다. 그리고 장애인은 취업하면 손을 떼는 것이 아니고 취업한 이후에도 재활 상담사가 계속적으로 모니터하고 팔로우업해서 이 장애인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와 사업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여러분, 장애인이 일을 못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했어요. 장애인이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핸디캡이었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도 오랜 동안 경험을 해보니 장애인들이 일을 못하는 이유는 장애인 본인에게 있는 비율이 20%라면 파트너에게 80%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일을 잘하는데 동료 근로자들이 나를 업신여겨자고 내가 장애라고 해서 일을 못할 것이다. 남들도 다 실수하는데 내가 실수하면 저게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래. 이런 어떤 네거티브한 역할 인지를 가지고 있는 동료 근로자들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정말 일을 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긴장돼 가지고 평소에 잘하는 일도 못해요. 자, 이런 요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작업장은 나를 고려한 환경이 하나도 없어. 내가 스틱을 짓는데 하다못해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손잡이만 설치해도 내 혼자 얼마든지 화장실에 놔둘 수 있는데 우리 작업장은 아무리 돌아봐도 나를 고려한 환경이 하나도 없어요. 자, 컴퓨터를 이용 안 하면 도저히 안 되는데 나는 손이 불편한데 그냥 손이 불편한 채로 내가 이 키보드를 익숙하게 만들어야 돼. 자, 이런 어떤 작업장의 환경, 동료 근로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주변 요인들이 80%가 작용해서 장애인들이 일을 어렵게 하더라는 얘기야.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왔느냐? 20% 장애인에게만 초점 맞춰왔다. 자, 55년도 우리 국제노동기구의 권고가 그런 거예요. 장애인의 일은 본인의 능력 부족에서 한 걸 20%고 80%는 동료 근로자나 작업장 환경 인식 이런 거더라. 근데 저 권고를 해서 각국에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자, 83년 30년이 지난 시점에도 안 되더라. 왜? 지금 레코멘데이션이 권고는 안 지켜도 돼.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 권고 가지고는 도저히 한계가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고가 있는 거와 없는 것의 차이는, 자 55년도 권고가 국제노동기구에서 채택이 되고 각국에 보급된 이후에 장애인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훨씬 높아졌더라. 고용률이 높아졌더라. 실업률은 떨어졌더라. 이런 객관적인 통계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장애인 직업재활에 관한 권고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이거 각국에서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구속력을 뒷받침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저 권고에 담고 있는 많은 내용을 취약해서 이 협약으로 국제노동기구가 83년에 채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협약은 1955년 장애인 직업재활에 관한 권고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그냥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직업재활 이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이 55년 직업재활에 관한 권고고, 거기에 있는 내용을 축약해서 담고 있는 것이 83년의 장애인 고용과 직업재활에 관한 협약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 협약이 채택된 배경입니다. 또 하나는 자 이 권고 이외에 세계적으로 1976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1981년 세계 장애인의 해는 엄청난 파급력을 행사를 합니다. 자 81년이 세계 장애인의 해지만 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정하고 기념하자라고 결정한 것은 76년 유엔 총회예요. 6년에 총회가 결정되고 77년부터 각국에 자 81년은 세계 장애인의 해니 전 세계가 모두 세계 장애인 해를 기념해라라고 이제 유엔이 전 세계에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준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한민국도 1980년에 대통령령으로 세계 장애인의 해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대통령령을 제정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지금 우리 장애인 정책 조정위원회 같은 저런 세계 장애인의 추진위원회를 80년에 대한민국에서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령이 81년 세계장애인회를 어떻게 보낼 것이냐를 장기 플랜을 만드는 거예요. 그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 81년 심신장애자 복지법이고, 그 결과로 오늘날에 우리 특수교육이 기초가 된 특수교육진흥법이 진일보하게 된 계기가 됐고, 90년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만들어진 결정적 계기가 됐다. 결국 1981년 세계장애인의 해는 대한민국 장애인들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해준, 어떻게 보면 아주 터닝포인트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저는 1981년 세계장애인의 해입니다. 우리 장애인에 활동하는 사람들이 이런 의미를 과연 얼마나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장애인 삶이 바뀐 게 한국 정부의 노력이 아니다. 국제노동기구, 유엔, 결국 이들의 강요에 의해서 이들이 계속적으로 요청해 옴으로 해서 우리 정부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수동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1981년의 세계장애인의 해는 제가 볼 때 그래요. 우리 장애인 복지 역사를 언제를 기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61년 생활보호법, 63년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이런 것들을 기점으로 본다면 우리가 한 70년 될 텐데, 70년 장애인 복지에서 가장 큰 터닝포인트는 81년과 88년이다. 81년은 세계장애인회, 88년은 장애자 올림픽. 결국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기폭제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81년은 정말 우리나라 장애인들에게서는 엄청난 의미를 부여한 그런 아주 중요한 이벤트다라는 겁니다. 자, 1981년도 세계장애인의 해 슬로건이 뭡니까? Full Participation and Equalization입니다. 완전 참여와 평등이. 완전 참여와 평등. 자, 완전 참여와 평등에서 특히나 여러분 미국 장애인 고용법 4가지 영역의 평등을 주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Employment, 고용입니다. 영국의 평등법 여러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첫 번째가 뭐예요? Employment입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26가지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첫 번째가 뭐예요? Employment이에요. 자, 전 세계 어느 나라든 완전 참여와 평등에서 첫 번째 이슈는 여러분 노동입니다. 일입니다.
자, 일에서 평등이 주지되면 장애인의 참여는 뭐 자연히 따라가는 거예요. 탈시설 안 해도 내가 능력이 있는데 왜 3평짜리 원룸에서 생활해야 돼? 내가 능력이 있으면 굳이 그런 삶을 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완전 참여와 평등에서 첫 번째 주지되는 것은 결국 노동이다, 고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981년 세계장애인의 해를 기점으로 이미 서구 사회는 장애 문제를 볼 때 복지, 여러분 장애인 문제는 복지 문제로 해결될 게 그래 100이라고 봤을 때 복지적인 접근으로 해결될 부분은 지금 10분의 1이라고 봐요. 10분의 1이야. 자, 20%는 어디입니까? 이동입니다. 이동의 접근성입니다. 10%는 또 뭡니까? 지식 정보 접근성이에요. 교육. 그리고 기타 또 10% 됩니다. 나머지 30, 40은 제가 볼 때 일이에요. 일이. 노동이에요. 자, 지금 장애인들이 왜 로컬라 로웨이지, 저임금, 저기술직에서 일할 수밖에 없느냐? 이유 간단합니다. 교육 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저 김재기 이사장처럼 자기가 정말 저 사람이 박사 학위를 받을 때까지 얼마나 고통이 있었겠어요? 남들보다 책 보는 시간도 많이 걸려, 쓰는 시간도 많이 걸려. 옆에서 누군가가 활동 지원을 해준다 하더라도 아마 저 사람이 공부할 때는 활동 지원제도 없었어요. 없었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남들의 배를 들어서 공부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10명 중에 8명은 포기합니다. 못해요. 자, 저렇게 해서 포기하고 또한 우리가 교육 현장에서 장애인을 차별하니까 기회조차도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적 자원 개발이 안 되니까 로컬라 로웨이지, 내가 배우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월급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 내가 배우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하이칼라 일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결국 장애인의 노동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이 장기적인 장애인의 인적 자원 개발, 또한 장기적인 사업장의 환경 변화, 장애가 없는 사람들의 의식을 바꿔주는 게 이 같이 동시에 해결되지 않으면 장애인의 삶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나마 이 삶을 가장 단시간에 바꿔줄 수 있는 것이 결국 장애인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뭔가 컨트리뷰션 해가면서 사는 장애인들이 많이 나오면 돼. 예를 들어서 성공한 장애인들이 10명에서 100명이 되고 100명에서 10,000명이 되면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게 장애와 비장애라는 것이 뭔가 일을 할 때는 별로 관계가 없구나 라는 의식을 하는 그 순간 장애와 비장애 구분은 쉽게 사라진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상 복지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1981년 세계장애 해를 기점으로 사실 전 세계는 장애 문제를 노동의 문제에서, 노동시장의 문제에서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아직 멀었죠, 그죠? 멀었습니다. 대한민국 아직도 이동 문제도 복지부, 법 문제도 복지부, 교육 문제도 복지부에 자꾸 이야기야. 왜 복지가 10%밖에 안 되느냐? 교육 문제는 교육부가 해결해야 되고, 접근성 문제는 국토부가 해결해야 돼. 지식 문제는 과학기술부가 해결해야 돼. 보조과학 문제 과학기술부 해결해야 돼. 각 경영에서 다 해결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너무 복지적인 마인드로만 왔어요. 그러니까 70년을 해도 그 변화를 우리 장애인 당사자들이 체감을 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81년에 이 세계장애인은 장애인 문제는 복지 마인드만 가지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 사회복지사에게 장애인이 의존하는 순간 삶이 바뀔 게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사회복지사도 필요하지만 다양한 전문가들이 팀워크를 해서 뭔가 함께 가는 것이지, 지금까지처럼 사회복지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복지사가 어떻게 이동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복지사가 어떻게 보조공학 문제를 해결하며, 사회복지사가 어떻게 장애인의 직업 문제를 해결하겠어요? 그 불가능한 문제를 우리는 이때까지 사회복지사에게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자기가 정말 인력 개발을 해서 자기가 공부를 해서 해결하는 사회복지사도 있지만 그냥 자기 수준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협약을 우리는 81년을 놓쳤고 우리는 이 협약을 기점으로 이제는 장애인의 문제를 다양한 시각에서 특히 노동시작적 접근해서 해결해야 된다. 여러분 고용주가 우리가 고용부담금 준다 해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고용주는 오래 못 갑니다. 절대로 오래 못 가요. 장애인 고용의 문제가 풀리려면 이 장애인 고용 문제도 시장적 관점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고용주에게 필요한 사람. 고용주는 누가 우리 일을 잘할지 몰라. 재활 상담사가 필요한 이유가 그거야. 우리 사장님이 봤을 때는 얘가 전혀 일을 잘 못할 것 같지만 요런 측면 때문에 사장님이 일 잘할 수 있습니다. 이 매칭해주는 인력이 중간에 개입되는 게 그만큼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시장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생각하는 통합고용, 지원고용, 맞춤형 고용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백면 장애인을 해내목지에서 굿잡에서 10명을 모아놓고 예를 들어서 어떤 직무에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시킨다. 이건 정말 옛날 방식이에요. 옛날 방식. 여러분 10명의 내백면 장애인 다 생각이 달라요. 그리고 그들의 생각이 다 달라. 생각이 다른 애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너희들은 전부 오늘부터 이 훈련 받아서 프로그램을 하자. 그중에 그 일이 잘 맞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근데 안 맞는 사람은 비용만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서비스는 앞으로 맞춤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10명을 취업시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10명을 3명으로 줄이고 3명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무슨 일을 잘할 수 있고 이 일을 잘하려면 우리가 어떤 교육이 필요하고 지원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매칭해주는 이런 어떤 맞춤형 접근을 하지 않으면 현재 우리 시장에 남아있는 독특한 직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의 문제는 해결이 어렵다. 그래서 이 협약은 이런 장애인의 고용 문제는 통합고용을 지향해야 되는데 그냥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지원하고 맞춤형으로 가는 이런 어떤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제하고 있다. 이런 배경 때문에 협약이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일자리는 시장에서 만들어져야지. 시장에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자, 문재인 정부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일자리 했습니다. 지금 뭐 장애인 일자리 2만 명 정도 될 거야 아마. 자, 그래서 제가 불과 얼마 전에 우리 정부의 당국자를 책임자를 만났는데 저인데 막 자랑했어요. 교수님 일자리가 막 2만 개나 만들어졌고 제가 그래서 욕했어요. 그 여러분 일자리 그거 여러분 잘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는 어디서 만들어져야 돼요? 시장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일자리 정부가 만드는 일자리는 아주 쉽게 표현하면 노동시장을 왜곡하는 거예요. 노동시장을 왜곡하는 거예요. 일자리는 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삼성전자가 만들고 현대자동차가 만들어야 돼. 얘들이 해외로 가게 하면 안 돼. 어쨌든 국내 핵심 기술을 국내에서 개발하도록 하고 국내에서 생산하도록 정부가 컨트롤 해줘야 돼. 일자리를 정부 일자리를 만들어서 인력을 뺏을 일이 아니고 자 장애인 일자리만 봅시다. 2만 개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 일자리 하는 장애인들이 다 어디서 일하는 애들이냐? 대부분 작업장에서 일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에서 40명 튀어오는데 해야 된다고 자꾸 하니까 그 애들 빼가지고 일자리로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11개월 지났어. 그러면 이제 계약 종료됐으니까 그만두는데 그럼 얘들이 그 끝나고 그 일을 다시 할 수 있느냐? 못하거든. 그럼 얘들 어디 가야 돼요? 다시 원대복귀야. 원대복귀인데 이제 이래서 시장 왜곡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원대복귀인데 자 일자리 할 때는 동사무소 가면 주민센터 가면 일 안 시켜요. 왜냐하면 걔를 일 시키려면 얘를 지도 감독하는 공무원이 또 하나 필요해. 그래가지고 안 해. 그러면 얘는 정말 주민센터에서 진짜 허드렛 일 하루 종일 앉아 있다가 컴퓨터만 하다가 한 달에 80만 원 받습니다. 근데 작업장 가면 어때요? 4시간 6시 동안 꼬박 정말 열심히 일하고 얼마 받습니까? 30만 원에서 50만 원 받습니다. 자 시장 왜곡 현상이 오는 거야. 임금 어때요? 내가 일한 만큼 받아가는 게 임금이에요. 임금은 누가 주는 수당이 아니야. 임금은 일한 대가로 받는 게 임금이야. 그러니까 작업장에서 주는 임금이 임금인데
얘는 일자리 하면서 임금의 기대치를 어떻게 너무 높여놔버려요. 특히 얘 말고 얘의 후원자 부모. 자, 작업장을 원대 복귀했습니다. 월급 40만 원 주면 부모가 되면 그래. 아니 지난달까지 80만 원 받았는데 이런 더 많이 시켜 왜 40만 원 주냐. 시작 왜곡 현상이 나타나는. 그래서 장애인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이 일자리 정책은 절대로 확대돼서는 안 된다. 확대돼서는 안 되고 일자리 정책이 살아남으려면 그 일자리 정책을 공공 분야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인턴십 개념으로 가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1개월 공공기관에서 얘가 우리 기관에서 하는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잖아. 그럼 11개월 인턴십 시켜보라는 거야. 그리고 얘에 맞게끔 과업도 조정하고 환경도 만들어주고 요런 출하해야 할 기간으로 11개월 하고 여기서 11개월 해보니까 된다 싶으면 얘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서 거기서 계속 직무를 하게 하면 이 일자리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공공 분야의 사회고용이야.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것도 아니고 시장 왜곡 현상만 있는 이런 일자리는 정말 이건 장애인가 반대해야 된다. 자꾸 이게 교수가 반대하니까 말을 안 들어요. 장애인가 반대해야 된다. 그래서 시장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시장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시장은 지금 급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시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시장은 우리보다 한 발, 두 발 앞서 움직이는데 우리는 늘 두 발, 세 발 쳐져가니까 도저히 따라갈 수 없네. 자, 우리 한때 막 사회적 경제 이런 얘기 많이 나왔죠, 그죠?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다 사회적 경제 뭐 관련 법률을 만들려고 다 했잖아. 여러분, 이 사회적 경제라는 것도 이미 한물 갔어요, 이제. 한물 가고 요즘은 소리데리티 이코노미, 연대 경제, 연대 경제. 자, 한때는 시장이 있고 이 시장과는 또 다른 사회적 경제가 있다라고 생각했어. 근데 시장은 원래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야.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시장은 하나야. 하나인데 왜 사회적 경제가 있느냐? 자, 시장 경제에서는 도저히 영리가 추구가 안 되니까 사회적 경제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 역시도 시장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시장이 돈이 안 되지만 돈이 안 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야. 쉽게 말해서 삼성전자가 돈 되는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돈이 안 되는 일도 해야 삼성전자가 살아납니다. 그 이해돼요, 여러분? 네, 그 이해됩니까? 여러분, 기업이 글로벌하게 성공하려면 삼성의 핸드폰을 저개발 국가에서 팔아먹으려면 삼성전자가 어떻게 돼요? 저개발 국가에서 돈이 안 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제품을 만드는데 10,000원 들었는데 캄보디아에서는 5,000원에 팔 수 있어야 돼요. 왜 소리데리티 연대 경제냐? 저개발 국가는 어때요? 권력을 가진 국가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저렇게 못 사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어? 우리도 일본의 지배하에 있었는데 경제도 일본의 지배하에 있어. 지금 베트남과 한국의 관계 70년 생각해보면 한국과 일본의 관계예요. 돈 안 되는 일은 다 베트남에서 하고 돈 안 되는 일이 다 한국에서 하고 이랬잖아. 자, 이제는 그러면 그 기업은 그 나라에서 쫓겨납니다. 이제 오래 못 가. 이제는 기업이 돈 되는 일만 해서는 안 되고 돈 안 되는 일도 해야 됩니다. 지금 국내 대기업 중에서 그거 가장 잘하는 데가 어디? SK입니다. 네. SK 왜 그래 합니까? SK는 세계 시장의 흐름을 비교적 쫓아갑니다. 왜냐하면 최태원 씨가 그 그룹의 중요한 리더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SK가 연대 경제를 몸소 실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다. 자, 시장은 이미 연대 경제라는 개념으로 가는데 우리는 아직도 지금 사회적 경제 노래하고 있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 어쨌든 그런데 이미 이 협약은 이런 것들을 예측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연대 경제 속에서 장애인이 일자리를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 볼 시기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특히 이 마지막은 오늘 강의의 목적입니다. 자, 83년에 국제노동계 채택했는데 한국은 2000년 12월 3일 날 비준했다.
왜 이렇게 늦게 비준했느냐? 지키지 못하니까. 자, 오늘 특강의 목적, 이 특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이제 해야 돼. 지키도록. 자, 우리 김재익 이사님도 말만 하면 그래. 고용공단 일 못해. 도대체 돈을 그렇게 쓰면서 왜 일을 못해? 직원들이 도대체 하나 가지고 우리 김재익 이사장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장애계에서 공단을 좀 아는 사람들은 다 하는 얘기가 직원들이 너무 장애 감성이 없다는 거야. 도대체 직업재활이 뭔지, 장애인이 도대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현장에 앉아서 장애인들을 상담하니까 오히려 장애인이 답답하다는 거야. 일자리 문제 상담은 공단이 하게 돼 있는데 거기 안 가고 왜 이 개발은 밑에 복지관이나 중증사업하는 기관이 많이 오느냐? 거기 가면 대화가 안 된다는 거야. 장애 감수성이 떨어져. 민감성이 없어. 그래서 지난 조정란 이사장이 취임하고 직원들인데 장애 감수성 교육을 많이 시켰어요. 근데 이게 한두 차례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야. 이 교육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 83년에 국제노동기구는 이 협약을 채택하면서 이런 적어도 장애 민감성이 있고 직업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왜 해야 되느냐? 83년에 그걸 주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한민국 97년에 경제위기 왔어요. IMF 여러분들 잘 아시는 외환위기 왔죠. 그래서 은행에 있는 사람들이 그때 엄청나게 쫓겨났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대한민국 실업률이 막 두 자리 11% 10%까지 갔어. 난리가 났지. 그래서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민간 상담원이라는 제도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실업자가 막 쫓아와서 노동부에 쫓아오니까 이들을 상담을 하려니까 전문 인력이 없어. 그래가지고 민간 직업 상담원이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우리 민간 자격증에 직업 상담사라는 자격이 있어요. 도입해서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을 민간 상담원으로 배치를 합니다. 자, 장애가 없는 사람 일자리 찾아주는데도 직업 상담원이라는 직업 상담 평가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을 배치하는데 어떻게 장애를 가진 사람의 직업 문제를 해결하는 고용공단에서 일하는 직원이 여러분 고대 법대 나오면 뭐 돼요? 그 연세대 경영학과 나오면 뭐 돼? 문제는 장애를 몰라, 직업을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기점으로 우리가 왜 협약을 이행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평상시 알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겁니다. 법에 있는데 왜 안 지키냐? 자, 그래서 오늘의 이 특강의 목적이 있다. 자, 이 협약은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서두에서 제가 많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첫째, 이제는 장애인의 문제를 사회보장 수급권이라는 복지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의 기본권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은 일할 권리가 있어요. 장애를 가진 사람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지. 어떻게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야? 근데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에요. 지금 장애를 갖지 않은 사람은 내가 일할 의사가 있고 의욕이 있는데 일자리 못 찾으면 이거 누가 책임져 줍니까? 국가가 고용보험제도에 의해서 훈련도 시키고 다 구직급여도 주고 다 하죠. 장애를 가졌다라는 이유로 우리는 직업재활법에서 움직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럼 장애를 가진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자, 이런 오늘날의 결과는 우리가 이때까지 장애인의 문제를 너무 사회보장수급권, 복지 문제라고만 봐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장애인의 노동기본권 자체를 인식을 못해요. 우리 헌법 제32조 대한민국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15조 대한민국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다. 이 자체에 장애를 고려를 안 해. 아니, 대한민국 국민인데 왜 장애를 고려 안 해? 고령자도 지금 다 해주는 마당에. 그래서 이건 우리 책임이 크다. 근데 이 협약은 장애인의 문제는 이런 노동의 기본권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본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회만 주어지면 기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본권은 기회만 주어져서는 안 돼. 기회, 조건, 결과까지. 평등은
기회와 조건, 결과가 평등해야 돼. 노동자가 왜 단체 협약할 때 임금 협상하겠어요? 간단해. 이사들이 일을 많이 해. 좋아. 월급 많이 받는 거는 좋은데 너하고 내하고 너무 격차가 크다 이게야. 나도 열심히 일하는데 너희들 일 안 많지 월급 많이 받는 거는 좋은데 그 혜택 우리 근로자도 그만치면 받아야 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회사가 지금 뭐 적자인데 불구하고 임금 올려달라는 건 문제지만 만약에 회사에 이득이 많이 남는데 누구 임원들만 올리고 근로자 그래서 임금 요구하는 거예요. 정당한 것이죠. 조건이 평등해야 돼. 조건이 평등. 또한 결과도 평등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노동의 기본권이라는 것은 기회. 그래서 우리는 이때까지 노동 문제 하면 그냥 기회만 주면 다 되는 걸로 생각했어요. 기회만. 그래서 의무고용제도 처음 채택 91년도에 마련되고 10년 뒤에 2000년에 도대체 공무원으로 진입한 우리 장애인 공무원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를 조사를 해보니까 기회만 주어지더라. 장애인 다 어디 가 있느냐? 민원실에 가 있더라. 민원실에 장애인들이 하도 와서 큰 소리 치고 호통하니까 이거 막으라고 장애인 공무원 처음 민원실에 갔다 놨더라. 이게 무슨 문제예요? 조건과 결과가 평등하지 않아요. 그래서 노동의 기본권이라는 것은 기회만 주어져서는 안 되고 조건과 결과가 평등해야 됩니다. 그리고 노동 기본권적 관점은 장애인을 비용의 관점으로 가면 안 돼. 여러분 일자리 주는 것은 투자적 관점이에요. 여러분 걔가 우리 장애인 친구가 30만 원밖에 못 받지만 그럼 30만 원 또 안 벌면 그건 누가 책임져요? 국가가 비용으로 책임져야 돼. 자, 그가 30만 원 버는 거는 30만 원뿐만 아니야. 내가 일하기 전에는 하루가 멀다고 병원 갔어. 하루가 멀다고 사고 쳤어. 하루가 멀다고 부모나 누군가가 걔를 늘 케어해야 돼. 근데 얘가 일하는 시간만 어때요? 병원 안 가도 돼. 얘가 아프던 몸이 일하더니만 안 아파. 그리고 얘 케어하던 부모님이 그 시간만은 내 시간을 가져. 여러분 이제 노동기본권적 관점이라는 것은 장애인을 비용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투자적 관점이다. 그러니까 정부가 어떻게 투자해 주느냐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보면 정부가 아주 비용 편익이 우수한 그런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노동기본권적 관점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관점을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이 협약은 장애 포괄적 관점을 주제하고 있다. 자, disability inclusive 장애 포괄적 관점이라는 것을 쉽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장애 문제를 여기 강남구죠. 왜 강남구 사회과에서만 해야 돼? 여러분 사회과 공무원들이 안 올라 그래. 너무 골치 아파가지고. 특히 사회과 가면 막 장애인들 때문에 막 죽겠다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장애인들은 문제만 생기면 사회과 갑니다. 야, 여러분 구청에 있는 모든 과가 우리와 다 관련이 있어요. 다 관련이 있어요. 이게 다 사회과로 몰리니까 안 되는 거야. 자, 디서빌리티 인클루시브 장애 포괄적 관점으로 간다는 얘기는 공공 분야에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일이 장애인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일을 그렇게 해야 돼. 세금은 국세청에서 해야 되고 병무는 병무청에서 해야 되고 이동은 교통에서 해야 되고 사회과에서 하는 일이 아니다. 자, 모든 공공 분야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다 서비스 대상에 장애인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서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디서빌리티 인클루시브다. 장애 포괄적 관점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이런 소리 안 해요. 어느 날 일보러 국세청에 갔더만 공무원들이 딴소리 한다. 당연히 딴소리 하지. 그 공무원이 장애인을 얼마나 알겠어. 자,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철저하게 분리해서 행정도 분리, 생활도 분리, 교육도 분리 너무 분리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면 이제부터 우리는 모든 것을 인클루시브 장애 포괄적 정책조정위원회가 왜 필요한 거예요? 정책조정위원회가 필요한 이유가 그거야. 우리는 너무 분리되어 있으니까 각계로 되어 있으니까 저끼리 하는데도 저끼리도 협력이 안 돼 지금. 자, 이게 인클루시브가 안 돼서 그런 거니까. 자, 그래서 이 협약은 적어도 노동 문제만은
노동 문제만은 디스빌리티 인클루시브. 자, 장애인을 떼서 노동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의 장애인이 있어. 그래서 근로기준법에서도 다루고 고용보험에서도 다루고 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장애인은 하루 8시간 일하면 근로가 아니고 이건 정말 뭡니까? 과로일 수 있고 오히려 이 강제 근로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장애인 근로자 중에서는 맥시멈 4시간 이상 일해서는 안 되는 친구도 있고 2시간만 일해야 돼요. 아마 우리 여기 IL센터 있잖아요. IL센터에서 오는 우리 이용자가 점점 IL센터를 이용하다 보면은 일할 욕구를 내비치게 돼 있습니다. 뭐 이것도 제가 여러 번 특강에서 얘기했는데 70년대 미국에서 CIL, IL센터가 많이 보급이 됩니다. 많이 생기나. 그래서 원래 지원고용이 만들어지고 보호자급장이 점차적으로 축소될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 시기에 IL센터가 막 늘어납니다. IL센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보호자급장도 덩달아 늘어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니까 IL센터에 오는 진짜 우리가 장애가 심한 이런 친구들이 IL센터에 와서 보니까 나는 이때까지 일할 생각도 안 했는데 우리 IL센터에 있는 회원들 중에는 내보다 분명히 더 심한데 자기가 봤을 때 내보다 분명히 더 심한데 하루에 2시간 일하더라 이게. 뭘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가 일하겠다고 생각도 안 했는데 김재익 이사장 보고 나도 일해야 되겠다. 나도 공부해야 되겠다. 막 이런 서 그래서 보호자급장이 축소될 것이라는 예측이 전혀 빗나가고 작업장이 오히려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장애인들 중에서도 하루 8시간 일하는 게 무리일 수 있습니다. 4시간만 일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2시간만 일. 근데 우리 근로기준법은 어떻습니까? 무조건 하루 8시간, 주당 40시간.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주당 15시간은 일해야 단시간 근로자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제대로 된 보상을 받아. 왜 장애를 고려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주당 15시간 일을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할 수가 없는데. 자, 이게 왜 이런 현상이냐 하면은 결국 근로기준법 노동에서 디스빌리티 인클루시브가 전혀 고려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런 모든 노동 관련 정책에서 이 모든 정책의 대상은 장애를 가진 국민도 있다. 이런 것들을 반드시 고려해서 정책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이 협약이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미는 바로 제가 서두에 얘기한 특혜, 어퍼머티브 액션, 적극적 우대 조치. 자, 우리는 차별이 있습니다. 차별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직접 차별과 간접 차별. 우리 장차법에서 얘기하는 정당한 편의도 어떻게 보면 간접 차별이에요. 직접 차별과 간접 차별이 있는데, 자, 차별을 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차별을 해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차별을 우리는 포지티브, 긍정적 차별, 내지는 우호적 차별이라고 해요. 자, 장애인에게 특혜 주는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의무고용 3.4% 공공기관의 장애인을 반드시 채용하도록 하는 의무고용. 근데 장애가 없는 사람 입장, 공무원 시험 열심히 준비하는 공시생 입장에서는 이건 그야말로 특혜거든. 차별이야. 차별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헌법소원도 제시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이건 차별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이유가 이 협약에는 있는데 우리 헌법은 사실 장애는 없어. 장애는 없는데 우리 32조 4호 5항에 여성, 연소자, 국가보건 대상자는 노동시장에서 특혜를 줘도 차별이 아니다. 우호적 차별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 헌법이 만들어진 80년대에 장애인이 일하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장애가 명시가 안 됐지만 우호적 차별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무고용 제도가 우호적 차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죠. 자, 이 협약이 장애인에게 주는 노동시장의 특혜, 적극적 우대 조치는 차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규정하고 있다. 비차별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법으로도 규정하고 있지만 국가는 노사정, 노동자와 사용자, 정부가 장애인에게 어떤 특혜를 줄 것이냐. 이게 비차별이 아니다라는 것을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뭔가 해야 된다라는 것을 소위 이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긍정적 차별을 우리가 주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이 협약이 중요하게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장애와 직업 민감성을 반영하고 있다. 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적어도 장애와 직업에 대한 민감성은 반영해야 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협약이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협약은 이 네 가지 의미를 중요한 임팩트로 함축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 협약의 중요한 기본 원칙과 내용들을 압축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자, 중요한 기본 원칙은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장애인의 노동 문제는 국가 책임이라는 거. 그리고 장애인의 일자리 문제는 비장애인들처럼 구인자와 구직자와를 연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직업 재활이라는 일종의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라는 거. 이걸 기본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애인의 일자리는 시장에서 인클루전해서 만들어져야 된다를 주제하고 있고, 세 번째는 소위 장애인의 노동 기본권도 보장이 돼야 되겠지만, 특히 장애인 중에서도 여성의 어떤 노동 기본권, 그 다음에 지역, 한국도 마찬가지죠. 이 강남구에 사는 장애인과 저 남해군에 사는 장애인의 노동 기본권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적 격차, 이런 것도 함께 고려해서 노동 기본권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원칙을 이 협약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사정 그리고 장애계의 협의를 대단히 중요한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정부가 아무리 해도 사용자가 안 지키면 그만이야. 그러니까 이 협약의 주관 부처가 어디냐 하면 노동부예요. 그러면 노사정 협의체를 주도하는 데가 어디냐? 노동부야. 그러면 이 노동부는 이 협약을 자기들만 알고 있을 일이 아니고 노동자 단체, 사용자 단체, 정부 그리고 장애인과 함께 모여서 이 협약을 어떻게 이행하고 문제를 개선할 것인지 뭐 이런 걸 하라는 것을 중요한 기본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협약의 주요 내용은, 이 협약은 전체 17개 조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내용은 이미 1955년 직업재활의 권고에서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그 권고에 있는 내용 중에서 중요한 사항 17개만 이렇게 축약해서 이 협약에 담고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고용을 위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느냐, 어떤 조치, 헌법에 노동기본권을 확실히 보장하는 장치를 해야 된다. 자, 우리는 헌법 제32조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한 장애와 연소자, 국가보호 대상자는 이 우호적 차별, 장애인에게 특혜 주는 것은 차별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돼야 되는데 이게 없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헌법 개정할 때 이 부분을 반드시 반영하는 조치들이 필요하다. 두 번째, 이 장애인 고용 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직업 재활이라는 과정이 필요하다.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장애인이 뭐를 할 수 있을까? 적합 직무를 찾아내는 일. 이 일을 노동시장에서 찾는 일입니다. 자, 우리 장애인이 아무리 A라는 과업을 잘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과업이 노동시장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과업은 이미 시장에 없어. 직업산일이 없어. 왜냐하면 이런 과업은 보통의 장애가 없는 근로자는 자기의 부수업으로 다 해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없어. 그러면 이런 일을 만드는 직무개발과 배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직업재활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적합 직무를 찾아내는 것과 찾아낸 직무나 과업을 우리가 시장에서 찾는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대한민국에서 중심적으로 하는 기관이 바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고, 근데 그 공단이 이 두 가지 일을 못하니까 대한민국의 직업재활이 경제 수준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춰봤을 때 질이 떨어진다. 아니, 전체적인 통계 계량적인 수치는 뭐 다른 나라 비교했을 때 처지지 않습니다. 고용률이나 뭐 이런 것들은 처지지 않는데, 문제는 아까 기회는 많이 주어지는데 문제는 조건과 결과가 평등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조건과 자, 통합고용되는 친구들도 다 최저임금선에 있습니다. 뭐 이런 문제. 그다음에 고용의 질. 단시간 근로자 15시간에서 장애 특성을 반영하면 장애인에게는 단시간 근로 시간제
단시간 근로자 적용을 유예시키거나 적용해서는 안 돼. 내가 장애 때문에 주당 7시간밖에 일할 수 없어도 그 친구를 단시간 근로자로 지정해서는 안 돼. 왜냐하면 내가 가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제대로 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7시간이라면 그건 단시간에서 제외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통의 근로자가 2시간 일하고 1시간 휴게 시간이라면 때에 따라서 우리 자폐성 장애인이나 집중이 안 되는 이런 친구들은 그거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지. 그래서 이런 근로시간이나 조건에 어떤 유연성한 제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협약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문 인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거 사람이 하는 일이거든. 사람이 하는 일. 그래서 결국 이 같은 일을 자격이 있는 정말 퀄리파이드 유자격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 그래서 이 협약 13조인가 그랬죠. 리해빌리테이션 카운셀러 딱 명칭을 이렇게 못 박아놨어요. 재활 상담사를 훈련하고 이들을 배치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 자, 우리나라 장애인 재활 상담사 2017년에 법 개정해서 국가 자격 도입됐어요. 양성이 안 됐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양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용공단의 현업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걔들을 훈련시켜서 이 자격을 받게 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신규 인력을 채용할 때는 재활 상담사를 자격 조건으로 내세워야 되고 그리고 고용공단은 적어도 일반직이 현업에서 일하는 이 운영 규정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고용공단은 재활 상담 직렬이 필요하다. 재활 상담 직렬. 자, 법원은 검사직이 있습니다. 법원 검사직이 있어요. 법원 검사직이 있고 국세청에 세무직이 있어요. 세무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의 민간 상담원 직업 상담직이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재활 상담직이 있어요. 고용공단 나는 재활 상담직이 없다는 게 이상한 거야. 없다는 게 이상한 거야. 그 왜 이상하냐? 이게 처음부터 만들어질 때 너무 정치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결국 이런 장애 감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이사장을 하고 뭐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17개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세 가지를 압축하면 이 세 가지로 추정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협약 이행을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슈화해야죠. 자, 장애인 권리 협약도 아직 이슈 안 돼 있는데 장애인 권리 협약과 이 대한민국에 두 개밖에 없는 국제법 이 두 개를 동시에 우리 사회에 이슈화해야 됩니다. 장애인 권리 협약은 너무 포괄적, 너무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이슈화하기 굉장히 힘든데 이거 딱 한 가지 이슈란 말이에요. 자, 장애인의 문제는 일자리 문제만 해결 잘 되면 모든 게 해결이다. 자, 이거 하려면 직업재활 해야 되고 사람을 배치시켜야 된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슈화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 출발점이 오늘의 이 해냄복지의 이와 같은 그 기회가 시작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두 번째, 주관 부처가 이 협약 이행을 위해서 어쨌든 추진 전단 체계를 만들도록 해야 돼요. 복지부 안에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이행을 모니터합니다. 자, 권리 협약도 왜 복지부가 모니터하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권리 협약은 원래 그 뭡니까? 법무부가 하든 아니면 그 외교통상부가 하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권리 협약은 복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의 삶 전체를 다 담고 있어요. 아니면 총리실에서 하든지. 예. 그래서 이거는 주관부처가 확실히 고용노동부예요. 고용노동부조차도 이 협약이 있는지도 몰라. 자기들이 비준해놓고 이 협약이 있는지도 몰라. 그래서 이 주관부처가 이 협약을 인식하고 이걸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하고 로드맵을 수립하고 할 수 있도록 추진책을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고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다. 세 번째는 장애가 결국 이거는 장애인 당사자가 나서지 않으면 안 돼. 장애인 당사자가 자 우리 요즘 우리 IL 센터의 동료 상담이 근로 지원인과 연계되죠. 시작했죠 원래. 예, 시작했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동료 상담을 동료 장애인이 제일 잘하지.
결국 이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결국 당사자의 목소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당사자의 목소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장애가 이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와 관련 일을 하도록 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 이 같은 일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공감대를 형성하느냐, 연대 의식을 갖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시민사회 언론계와 연대해서 그리고 전문가 단체와 협력해서 소위 이 협약이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고용공단의 현업에서 일하는 사람이 전문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앞으로 노력해야 하는 이런 네 가지가 우리 이 장애인 고용과 취급 재활에 관한 협약을 해야 하는 우리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 강의를 하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혹시 강의를 들으면서 뭐 궁금한 사항이나 딱히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유튜브니까 아마 문자로나 이렇게 질의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답변이 없는 질문이 없는 것 같은데 질문을 문자로 해주시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제가 질문 예.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 정말 의미 깊게 들었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나 재활 전문가가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 핵심이라는 거, 저도 최근에 논문을 적었는데 그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는데요. 재활 전문가가 사실은 고용공단에는 1,408명 중에 직원 중에 63명이 돼가지고 4.5%가 재활 전문가라. 이거는 진짜 우사입니다. 정말 이거는 그래서 오늘 교수님 이야기 중에 이 이행을 위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이런 걸 공단이나 고용노동부가 사실은 해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하기 위해서 장애인 단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더 예.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모니터는 제가 볼 때 고용공단이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고용공단이 안 하니까 뭐 가만 내버려 둘 것이 아니고, 내가 볼 때 해냄복지회가 제가 이사장을 찾아가다 하면 아니요. 일단 해냄복지회가 고용노동부나 어디하고 협의해서 예. 모니터 우리가 하겠다. 돈 주라.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인천전략 모니터를 재활협회가 하죠. 예. 권리협약 모니터를 개발원이 합니다. 누가 안 하니까 그럼 비용을 주라. 우리 해냄복지회가 일단 해볼게. 그래서 민간이 모니터를 해가지고 역으로 우리가 모니터 해보니까 현 상황이 이렇더라. 역으로 고용공단이나 노동부가 일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이 제가 볼 때 지금은 뭐 이사장뿐만 아니고 저도 공단 이사장 올 때마다 노동부 과장인데 여러 차례 이야기했어요. 근데 뭐 이런 협약이 있는지도 잘 몰라. 예, 감사합니다. 하지 않았어요. 자, 지금까지 안 왔다는 얘기는 뭐 그 질문할 사항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지금 들어온 사람이 지금 한 50여 명, 현장에까지 하면 한 60여 명이 듣고 계신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협약을 오늘 처음 들어봤고 처음 듣는 소리라서 이게 무슨 소리지? 라고 해서 질문을 지금 안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 협약의 구체적인 협약은 지금 취급자 개론에 뒤에 프로가 프로 돼 있죠.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그게 협약 내용이죠. 예. 예. 왜냐하면 취급자를 근거는 굉장히 내용이 많죠. 예. 거의 매뉴얼 거기 다 거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중요한 용어나 원칙만 일로 가져. 근거는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근거도 거기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예. 책을 통해서. 예. 그러거나 아니면 제가 오늘 특강한 내용에 별로 질의할 내용이 없이 쉽게 했다라는 여러분들의 의미가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쉽게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했기 때문에 특별히 뭐 질의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제가 우리 시각장애인 한 400명 앞에서 무슨 특강했는데 이 비전문가들이니까 쉽게 하려고 너무너무 일단 영어를 안 써야 되겠다. 그다음에 용어를 풀어서 해야 되겠다라고 설명. 이렇게 강의하는 게 더 힘들어요. 더 힘든데
오늘 또 어쨌든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제가 좀 쉽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받아 드려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에서 뭐 맞춰도 될 것 같은데. 예. 여러분 강의 잘 들어주셔서 고맙고 앞으로 이 협약이 잘 우리 사회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 정말 좋았습니다. 예, 해남복지에 우리 질이 하나 왔어요. 예, 학교 교육의 변화가 필요하다. 맞습니다. 예, 이 장애인의 문제를 노동시장 접근해서 노동기본권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 특히 특수교육의 패러다임 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진로 직업 교육을 말로만 강조할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 교육 커리큘럼 자체가 그렇게 바꿔져야 합니다. 문제는 이것도 사람이에요. 자, 우리 특수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우리 특수교사 선생님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특수교사 선생님은 특수교육학과를 졸업한 선생님이 이거 특수교육의 교육과정 패러다임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진로 직업을 우리 특수교육에서 강조하고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려면 현재 있는 특수교사들을 뭐 보수교육이나 재교육을 통해서 진로 직업에 대한 이런 인식을 강하게 심어줘야 됩니다. 제가 대구대학을 2000년에 갔어요. 우리 대학 욕하려고 그래요. 자, 대구대학 그러면 특수교육의 산실입니다. 1946년도 대구 명화학교를 시작으로 대구대학이 특수교육의 산실인데 제가 2000년에 대구대학을 갔는데 대구대학 가기 전에 우리 이화여자대학 특수교육학과에서 제 상사가 그때 우리 이청자 씨라는 분인데 그분에게 특수교육 개론, 직업잘 개론을 강사로 위촉해서 2000년에 특수교육학과에서 직업잘 개론을 개설했어요. 제가 그걸 보고 굉장히 신선하다. 정말 이제 곧 특수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2000년에 보니까 우리 학교에는 없더라고. 그래서 몇 번 제가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2022년도에 아직도 없어요. 그래서 특수교육과 학생들이 한 20여 명은 우리 재활과학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직업재활 개론을 들으러 옵니다. 자, 이렇게 교육을 받은 특수교사가 과연 고용공단의 일반직 직원과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그래서 일단 담당 교원들의 어떤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고 현재 특수교육이 너무 교과 중심보다는 지금 교육 과정이 아마 일반 교과 일반 교과 뭐 용어가 있는데 전문 교과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전문 교과를 보다 진로 직업적으로 조금 강하게 해서 아까 특수교사를 보수교육 시켜서 하든지 아니면 현재 특수교사 중에 직업을 전공한 교사들이 있어요. 그것도 실기교사에서 양성해서 직업교사가 된 사람 말고 오리지널로 대학에서 직업재활을 전공한 이런 어떤 소위 중등교사 중에 직업교사가 있는데 이런 교사들을 조금 더 확대 인용을 해서 이런 교사들이 각 학교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교사가 없는 학교도 있어요. 없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상태에서 왜 미국에서 전환 시기를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고 하느냐. 적어도 제가 볼 때 중등교육을 스타트할 때 가장 먼저 학교에서는 얘가 앞으로 졸업을 했을 때 뭘 하면 가장 좋을까를 탐색하는 게 1번으로 돼야 되거든. 그리고 뭘 하느냐라는 것은 직업과 연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 일을 그 중등교사 직업 담당하는 그 사람이 아주 중요한 역할인데 그 사람이 정말 장애 학생 한 사람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이런 탐색하는 이러한 것에 집중해서 뭔가 탐색이 이루어지고 그에 맞춰서 전문 교과가 편성이 되고 이루어진다면 조금 우리 그 특수교육과 직업이 보다 더 긴밀하게 연계되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고 또 이 얘기에 추가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연대경제는 제가 아까 쉽게 설명했는데 영어는 어렵습니다. solidarity economy라고 아주 영어는 어렵습니다. 가장 쉽게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시장은 영리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고 사회적 경제는 영리를 추구하지만 비영리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비영리적인. 그런데 연대 경제는 이 두 가지를 믹스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더 쉽게 표현하면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캄보디아에 팔아먹기 위해서는 한국처럼 100만 원 받아서 팔면 안 되고 손해보지만 캄보디아 사람들의 정보화를 위해서 알뜰폰을 거의 캄보디아에서 한국에 돈 1,000원 받고 팔 정도로 이렇게 뭔가 소위 연대 경제를 하지 않으면 삼성전자가 전 세계를 상대로 장사하기 어렵다. 자, 아디다스가 아프리카에 아디다스 운동화를 우리나라 단돈 1,000원에 팝니다. 자, 세계적인 물회사 프랑스 그거 무슨 물이에요? 프랑스에 왜 우리 돈 많은 사람들이 사 먹는 물이 있잖아. 그 메디앙? 에비앙. 에비앙 그 물 제조회사가 어느 나라더라? 그것도 아프리카가 남인가? 거기에서 그 에비앙에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생수를 팝니다. 자, 이게 여러분 연대 경제예요. 그리고 그 기업 뭐 손해 보면서 왜 팝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내가 다시 이런 연대 경제를 하지 않으면 우리 기업이 앞으로 계속해서 커나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연대 경제를 해야 기업이 다국화되고 그다음에 우리 사회가 함께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solidarity economy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보호 작업장을 한다. 지금은 보호 작업장을 기업이 예를 들어서 기업을 하고 영리법인이 기업을 하고 비영리법인이 작업장을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이제 영리법인이 작업장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리법인이 정식으로 장애인복지법에 시설 신고를 해서 대신 뭐 이제 지원을 안 받겠죠. 운영 지원 받지 않고 우리 기업이 전액 투자해서 그런 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뭐 본격화 안 됐지만 점차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질문 없죠? 예시 들었잖아요. 예시 들었죠. 연대경제 예시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지금 그와 관련해서 올해 22년이죠. 2021년에 나온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기억을 못 하겠는데 영국 책인데 우리 박사과정에서 한번 교재로 썼기 때문에 번역도 돼 있을 것 같은데 책으로는 안 나왔지만 일단은 그 영국 책인데 내가 우리 진주 선생님에게 한번 알려드릴게. 내가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기억을 못해. 예. 그 책을 보면 비교적 다양한 사례도 소개돼 있고 연대 경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은이 혹시 가지고 있나 그 책? 니 안 배웠나? 예. 자, 그거는 제가 추가적으로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드리는 걸로 하고, 자 마지막으로 어쨌든 오늘 해nem복지회 김재기 사장 그리고 우리 또 여러 직원들 또 수화 통역해 주시는 통역사 뭐 또 참석한 우리 모든 우리 참석자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이 특강으로 끝나면 의미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에게 이런 얘기하면 연대경제 자꾸 얘기할 일이 아니고 장애인 고용과 직업차에 관한 협약을 한 사람 전파해 주시면 50명이 100명이 되고 100명이 200명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장애인 권리 협약처럼 우리나라에 국제법이 또 하나 있구나 라는 것을 일단 우리 장애인가 먼저 많이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